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부터 축구장과 야구장 관중이 30%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국군 대구병원에서 화이자 단체 접종을 받은 일부 장병은 식염수만 들어간 물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에 이어 광주를 찾는 파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 측은 택시론으로 맞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재개발 현장에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철거 업체와 재개발 조합 간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조합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외국인 남성이 주차장 관리 직원과 행위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주변에 말려도 행패를 부린 이 남성은 주한 미군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롯데택배에서 근무하던 택배 노동자가 어제 새벽 뇌출혈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입니다. 노조 측은 해당 노동자가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과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G7 정상회담 기간 약식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이 우리 군의 독도 훈련 등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말 이후 77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감염자 수가 줄어든 건 다행인데 방역망을 벗어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걱정입니다. 추가 확산 위험은 여전한 거니까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382명 이후 77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7일 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대부분 500에서 600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절대 수치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영향이 크고 방역망을 벗어난 일상생활 곳곳의 소규모 감염은 여전한 위험 요인입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47.2%로 대부분이 가족, 지인, 동료 그리고 소규모의 집단시설을 이용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에선 현직 경찰관이 동선을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났습니다. 확진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지인을 만났는데 확진된 이후 2주일이 되도록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을 시작으로 방역 사각지대에서 누적 18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대전 노래방 관련 확진자도 이달에만 벌써 29명으로 늘었고 확산세를 가늠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이를 다시 넘어 긴장의 끈은 여전히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오늘부터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의 입장 인원이 늘고 등교하는 학생도 3분의 2로 확대됐습니다. 모더나 접종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주에 1차 접종 인원이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 어서 와. 오늘부터 수도권 중학교에 등교하는 전체 학생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었습니다. 이제 원격으로 하다가 이제 등교를 하니까 좀 더 기분도 좋아지고 친구랑 대화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랑 소통도 좀 어렵고 이제 많이 끊기는 부분도 있는데 편리한 것 같아요. 현장 실습이 중요한 직업계 고등학교는 매일 등교로 바뀌었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장도 오늘부터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지고 스포츠 경기 관중 제한 인원도 수도권은 30%, 비수도권은 50%까지 풀렸습니다. 방역 완화와 함께 백신 접종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마땅치 않은 전남 도서 지역 주민 638명을 위해 얀센 백신이 해군 함정 한산도함에 실려 운송됐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는 번거로움 없이 코로나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함정에서 신속하게 지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의 접종도 시작되는데 보건의료인에게는 처음으로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투입됩니다. 병원별로 대상자에 대한 명단자를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월 중에 접종을 다 완료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번 주 중으로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접종이 마무리되는 만큼 오는 17일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 접종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그런데 군 병원에서 장병들에게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 백신인 거죠. 앞서 20대 육군 병사 한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엿새 만에 사망한 일도 있어서 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에게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SNS를 통해 지난 10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이 백신 대신 식염수만 들어간 주사를 맞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군병원이 백신 접종자와 식염수 접종자를 구분하지 못했고 백신을 2번 맞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고도 했습니다. 군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6명에게 백신 원액이 소량만 포함된 식염수를 주사하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6명을 특정할 수 없어 같은 시간대 접종한 21명을 모두 재접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접종 후 남은 백신을 원액으로 착각해 식염수를 넣어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부대에서는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아직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사상 첫 30대 당대표의 파격적인 행보는 공식 일정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현충원 대신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용사 유가족을 만나고 광주에서는 전두환 씨를 비판했거든요. 관행을 깨는 파격을 보이면서도 보수의 가치인 안보는 강조를 한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당대표가 선택한 첫 공식 일정은 대전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정치권 당선자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찾는 서울 현충원 대신 천안함과 연평해전 용사들이 안장된 곳을 방문한 겁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천안함 유족을 만나 눈물을 흘렸던 이 대표는 이번에도 유족들 앞에서 연신 눈물을 흘리며 지난 10년간 보수 정당이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상처를 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아이들의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였습니다. 보수당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광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마침 광주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광주의 아픈 역사에 대해 공감한다며 앞으로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열풍에 더불어민주당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위감마저 느끼고 있는 듯하죠.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청년 최고위원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면서 꼰대 정당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고 여야정 상설합의체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참을 하라고 먼저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전당대회 득표율 순서대로 발언해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음은 발언 순서를 다소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이동학 최고위원이 먼저 발언을 하시고 30대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돌풍에 자극을 받은 민주당이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씩은 청년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최고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부터 공천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견제도 시작됐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부동산 안정 등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법과 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으며 압박했습니다. 새로운 야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 정례화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여야 간 새바람 경쟁 속에 그동안 뒷전으로 밀린 민생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둘 사이는 좋아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버스는 8월에 출발한다고 하자 윤 전 총장 지지 측에서 택시를 타고 직행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먼저 오는 8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촉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로 인한 반사이익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밀어붙이던 시절에 비해 가지고는 그런 이슈를 좀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약간 덜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향후 경제나 안보 등 다른 현안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어떤 준비를 거쳐 대중 앞에 나타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경선버스 8월 출발론을 놓고는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윤 전 총장을 직접 만난 한 시사평론가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을 필요가 없다며 윤 전 총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직 모든 선택이 열려있는 거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 주말 한 차례 마주했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한 만큼 야권 통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36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듯하지요. 좀 더 자세한 얘기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효과에 국민의힘 지지율 자체가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9.1%로 40%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5월까지 정체 상태였다가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급상승했는데요. 예. 그 중심엔 이준석 대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낙폭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떨어지더니 이번 조사에서는 29.2%를 기록해 국민의힘과 10%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 공공자전거죠. 그 따릉이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타고 온 것도 참 화제가 됐어요. 네, 이 대표는 어제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 같은 모습에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 대표는 오히려 그만큼 우리 정치가 뒤처졌다는 의미로 평가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치인 한 사람이 타는 모습이 처음 주목받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주류 정치인들에게는 외면받았던 그런 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하고 다룰 수 있는 정치를 앞으로 해나가. 이와 관련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까지 2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자전거 타는 쇼를 했다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따릉이는 원래 그런 용도로 타는 거라고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사진을 봤지만 지금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헬멧을 안 쓴 건데 이것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표가 공개한 사진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네. 자전거는 안전모 착용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했다가 2018년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법규 위반은 맞는데 제재는 없는 겁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이 썼던 걸 또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긴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대표가 현충원에 쓴 방명록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대표가 직접 쓴 방명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당선 직후나 새해 첫날 등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쓰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대표는 유독 악필이라는 지적들이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쓴 방명록과 비교해보면 악필이라는 의견도 있고 비슷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 이 대표 글씨체가 화제가 된 건 85년생 36살인 이 대표가 손글씨보다 컴퓨터 자판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이자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 이런 관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잘 글 안 써요. 네, 사실 방명록 논란에 MBN 젊은 기자들의 첫 반응은 그래도 나보다는 글씨 잘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우 기자 얘기 아니었습니까? 하긴 뭐 저보다도 잘 쓰는 것 같긴 해요. 이러다가 MBN 기자들이 다 글씨를 못 쓰는가 보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만 나오지는 또 않았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열어 앞서 내정했던 대로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에 각각 초선인 서범수, 황보승희 의원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위가 사실은 형해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복당을 기다리는 홍준표 부소속 의원은 쇼타임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제 이 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라며 끊어낼 걸 끊어내지 못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고사성어를 전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대표가 토론 배틀 등 경쟁 방식으로 약육강식 정글을 만들려고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사고방식이 해괴하며 나치와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대 교체 바람에 호응이 크고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로 71년생 박용진 의원이 3등을 하면서 최근 불어닥친 세대교체 바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의원에 이어 6.1% 지지율을 얻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총리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결과인데요. 민주당은 차기 대선의 경선 룰을 확정하는 대선 기획단장에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나 다른 청년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당과 정부 부처 간 청년 담당자들이 만나는 이른바 고위급 청년 당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다 발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생 등 2명의 발인을 마지막으로 광주 붕괴 참사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굴착기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는 증언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 건물이 인도 쪽으로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쇠줄도 사고 당일에는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굴착기 기사를 소환해 사고 당시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붕괴 당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굴착기가 건물 5층 높이에 닿지 않자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작업했고 갑자기 흙더미가 내려앉으며 건물이 무너졌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사고 당시 건물이 인도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쇠줄이 연결이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쇠줄이 끊어진 이상 징후를 보고도 보강이나 대피 조치를 안 했던 건지 처음부터 설치를 안 했던 건지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전 상황은 알 수가 없고요. 붕괴 당일날에는 와이어가 없었던 것은 저희들은 확인합니다. 광주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고등학생 희생자 등 2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이로써 희생자 9명의 장례가 마무리된 가운데 합동 분향소는 유족들이 원할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그런데 붕괴된 건물을 철거하는데 지역 조직폭력배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 그래도 하청을 준 업체가 사실은 자회사라 하나의 회사라는 말도 있었는데 용역업체는 또 조직폭력배 두목의 아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정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재개발구역 철거공사 계약은 세 부문으로 나뉘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은 건축물 철거, 재개발조합은 한솔 등 3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지작물 철거, 다원 ENC와는 성면 해체 공사 계약을 각각 맺었습니다. 한솔기업이 사실상 다원 ENC 자회사인 만큼 학동 재개발 철거공사는 철거왕으로 불리는 다원그룹이 독식한 셈입니다. 이런 일은 철거업체와 재개발조합 간 암묵적인 거래 아래 이뤄졌을 거란 증언이 나옵니다.
운영비라고 명목으로 주지와 조합장하고 커넥션이 연결되어 실제로 철거공사 계약 과정에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브로커가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불기령은 전에 그 활동에 할 때 개입을 하는 기준이에요. 이런 의혹에 대해 재개발조합 측은 철거업체 선정은 입찰과 총회를 거쳤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뭘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으나 조합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번 붕괴 사고와 고리가 연결된 철거공사 계약 과정에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식당으로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 식사 중이던 손님 1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 손님들 사이로 후진하던 차량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손님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치고 차에서 내린 차주는 어리둥절한 듯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응암동에서 50살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식당으로 후진하며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차량이 돌진한 식당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는 상태고 여기저기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놀래갖고 멈추겠지 했는데 차가 안 멈추고 계속 쭉 들어오는 거예요. 뭐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닌데 하시다가 아니까 청천벽력이지 이게. 이 사고로 손님 11명이 다쳤고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대학가 공영 주차장에서 20대 외국인 남성이 주차장 관리 직원과 행인을 폭행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주한미군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김모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노란색 조끼를 입은 남성의 멱살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그러더니 세게 밀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크게 고꾸라진 남성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외국인 남성을 말리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해 이 남성을 데려갑니다. 지난 12일 저녁 서울 홍대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주차장 관리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남성은 낮 12시쯤 이곳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현장에서 본인이 미군 소속이라며 주차한 차가 어디 갔는지 직원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는 4번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그쪽에. 여기 와서 차를 찾은 거죠. 차 찾아달라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군인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에 소속된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직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고 싸움을 말리던 행인도 얼굴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직후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인도 위에 보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곳이 있죠.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곳을 따라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평소 공사 차량들이 우회도로로 자주 이용을 했던 길입니다. 김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전거가 비닐에 쌓여 있고 브레이크 손잡이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제 아침 1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따릉이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래 씻었는데도 안 지워지는 게 200~300달씩 왔다 갔다. 신호등이 많잖아요. 이쪽은 신호등이 없어요. 곧장 그냥 그대로 나가니까. 사고 현장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나서 한참을 더 주행했습니다. 덤프트럭 차량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자전거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평소 공사 차량들이 우회도로로 이용하면서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덤프트럭이 많이 집 앞으로 다니니까 이제 민원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행이 시작된 거죠. 거기가 이제 장애우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많이 다니셔가지고 운동을 매일 하신다고 해서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또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는 진짜 갈 때다 불가다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50대 덤프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며 SNS에 막말을 올린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가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학교 앞에서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이 교사의 교사 자격증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벌써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휘문고 교사 정모 씨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내용과 욕설이 포함된 막말을 올렸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정 씨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현일 전 함장은 정 씨를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과는 사과고 잘못에 대한 처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그런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최 전 함장은 이른바 수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도 휘문고를 찾아 정 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이런 막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정 씨의 교사 자격증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휘문고는 정 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이번 사안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정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왕실 수당 거부한 공주. 공주가 있는 나라가 또 어디입니까? 네, 주인공은 네덜란드 공주입니다. 예,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요. 그중 첫째 딸인 아말리아 공주가 성인이 되면 지급되는 생활비와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말리아 공주는 며칠 전에 고교 졸업 시험을 통과하고 올해 12월에 18살이 된다고 합니다. 왕실 수당 뭐 이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런데 공주 수당이 얼마길래 안 받겠다는 겁니까? 네, 네덜란드 왕실 규정에 따르면 성인이 되면 생활비 30만 유로, 수당 130만 유로를 합쳐서 160만 유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2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매년요? 예. 아말리아 공주는 왕실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생활비와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돈을 받는 건 불편하다면서 다른 학생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왕실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말리아 공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왕실 비용이 너무 많아서 네덜란드 국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던데 개념이 있는 공주입니다. 네. 어쨌든 뭐 둘째, 셋째 공주들은 참 부담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내만 38명. 야, 이것도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죠? 네, 이번엔 인도입니다. 네. 인도 동북부 미조람주에 사는 시오나 차나인데요. 아내만 38명, 자녀는 89, 손주는 3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모두 합치면 160명 정도인데 실제로는 가족 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을 이끌고 있는 시오나 차나가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예, 가장이 떠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합법인 겁니까? 예, 네, 시오나는 차나 종파라고 불리는 종교 집단의 수장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1942년에 창시한 종교 집단이고 이 집단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오나는 17살 때 3살 연상인 여성과 첫 결혼을 했고요. 그 이후 가족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가족들은 모두 4층짜리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예, 건물 안에는 100여 개의 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인과 자녀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생활하지만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안 그래도 부엌은 바쁜 곳인데 네. 정말 정신이 없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남아공 뺐다가 남아공 뭘 뺐다는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었죠. 네.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공식 SNS에 각국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을 올린 게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바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반면 스가 일본 총리는 왼쪽 끝에 있죠. 네, 알고 보니 스가 총리 앞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대통령이 사진에서 잘린 건데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아프리카 대통령을 누락시킨 것은 부적절하고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가운데, 그러니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쪽에 있는 남아공 대통령을 잘라냈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아니냐, 뭐 이런, 보인다 네. 이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사진으로 뭐 수정이 된 겁니까? 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 SNS는 오늘 오전에 사진을 다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수정되었다며 콘텐츠 제작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SNS 담당자가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그렇네요. 안 하니만 못한 게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차로 치고 도주하던 50대가 체포됐습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붙잡았는데 또 다른 범행의 범인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길모퉁이로 급하게 뛰어가다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가서자 쫓기듯 다시 일어나 뛰어갑니다. 누워 있고 차는 받쳐갖고 그대로 있고 운전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신한 상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약간 움직이시더라고요. 50대 박모 씨가 운전 중에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치고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차량을 버리고 근처 골목으로 도주했지만 얼마 못 가 이곳에서 쫓아온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에서 3인조 강도 행각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고 뺑소니 사건을 치면서 잠복 근무 중인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포함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금품을 훔쳐 달아난 3인조 강도의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도 인천에서 체포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체포된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강도짓을 한 공범 2명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새벽 롯데 택배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 노동자가 뇌출혈을 일으켜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나 동료는 회사 측이 주당 80시간 일을 시켰다. 과로 탓이다고 주장하는데 롯데 택배 측은 시스템상 그럴 수가 없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임모 씨는 롯데택배 2년을 포함해 20년간 택배 일을 해왔습니다. 돌연 뇌출혈이 발생한 뒤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씨의 동료는 과로를 지목했습니다. 날밤을 새서 배송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저 친구 쟤는 지금 살아있는 게 용하다고 그렇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임 씨가 일했던 복합물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택배 분류 작업이 끝난 오후 3시 이후에야 택배 배송 작업이 시작됐다고 가족 측은 주장했습니다. 롯데택배 측은 과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작업을 하지 않으셨어요. 스캔을 찍어야 마무리가 되는데요. 12시 이후에는 스캔이 종료가 되고요. 임 씨 가족은 임 씨가 스캔을 미리 끝낸 후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배송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택배사에서 그거를 잠가두시면은 그날 배송을 다 해야 되잖아요. 생물 배송 같은 경우는 배송을 안 하면 다 페널티가 붙거든요. 택배 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열리는 내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이틀간 전 조합원이 모이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일주일에 휴일이 하루만 더 있다면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일주일에 사흘을 쉬고 월, 화, 수, 목 나흘만 일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고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 4일제 도입과 관련된 논란을 권영범, 유호정 두 기자가 포커스M에서 짚어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사무실이 텅 비어 있고 모니터도 꺼져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이 회사에 다니는 김민홍 씨는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nd I spent my childhood in India for 6 years. 재택 근무가 늘고 근무 형태가 유연해지면서 아예 주 4일제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놀 때는 확실히 놀고 쉴 때 확실히 쉬자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 4일제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평일 낮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잘 돼서 업무에도 집중이 더 잘 되고 팀워크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 4일제 기업들도 지금까진 부작용보다 이점이 많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 4일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 기업의 경우 생산성은 좋아지고 회사 유지 비용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선 주 4일제를 제도화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26%, 일본은 거의 10%의 노동자들이 주 4일제를 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기업들에게 세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 4일제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경영진들이 주 4일제에 부정적입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도 빠듯한 중소기업들은 아예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일제를 논하기 전에 52시간 부분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기계 설비 가동을 24시간 해야 되는데도 많은데 그런데 맞춰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문제. 주 4일제가 추진되는 기업 근로자들은 혹시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금융권 최초로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한 한 은행에서도 임금 보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주 4일제로 갔을 때 지금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요.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 급여 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 비중이 높거나 시간당 임금 기반으로 급여를 주는 업종에선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에 들어간 근로자분들은 근로시간도 짧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노동시간도 길면서 아니면은 노동시간이 줄어들자마자 소득이 감소하는 등 여기서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 4일제를 채택하는 일터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업종 간, 기업 간 노동자들의 양극화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임금을 어떻게 유지할지, 기업의 생산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포커스M이었습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영업 제한 업종 등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이 매출이 줄었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개업해서 몇 달 일한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해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매출이 더 많겠죠.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펜션업을 시작한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체 매출은 700만 원, 1000만 원도 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창업하고 3달 동안의 매출액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더 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거래두기 제한업종이지만은 연 매출액이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계절적인 요소나 반기별 계산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감소한 사람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영 답답하시면 청와대 민원 게시판 거기다가 한번 글을 한번 달아보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될 겁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최초 매출 발생 시점과 소득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소상공인의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 정부는 불만이 있으면 신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초 업종별 코로나19 월별 영향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정보라든지 근로사업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 또는 상시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들이 보다 먼저 좀 조기에 이루어져서 하반기 중에 선별 지원할 때에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요즘 지원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코로나 백신 전쟁의 최일선에서 뛰어온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노마스크로 나온 김 총리는 이제는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때라고, 야권의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국민의 채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피플에서 조경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김부겸 국무총리는 취임 한 달을 맞아 MBN과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벗고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며 각종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나서준 국민에게 먼저 감사했습니다. 결국은 눈물겨운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방역 잘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주시고 그 덕분에 인구 10만 명당 가장 적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도 제일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방역은 성공적으로 했고요. 이제는 경제 회복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요즘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시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인즉슨 그만큼 제조업의 기반이 탄탄하던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지금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 CEO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현실 사이에 여러 가지 간극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메꾸나.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정말로 작은 생선을 굽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정책을 시행을 해야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경제 회복에 하나의 탄탄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LH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신들이 가진 권한 가지고 자신들이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들은 그것은 용납을 할 수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일단 이건 나누겠다는 겁니다. 정치권 내부는 이준석 돌풍에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무서운 질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감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무서운 질책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 부끄럽고 또 두렵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채찍입니까? 30년 정치 내공에도 총리직은 무거운 자리라고 평가한 김 총리는 국민만 바라보며 밥값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행정이라는 게 해야 될 역할이 더 무겁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생활을 어떤 마감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형태로 정치를 마감을 하는 일로서 과연 이게 제가 그만한 정도 참 밥값을 할까 이런 게 고민됐죠. 뉴스피플 조경진입니다. 지난해 로또로 불리며 청약 광풍이 일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에서 176명의 부정청약 당첨자가
적발됐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속이거나 할머니 이름으로 집을 계약해 놓는 등 교묘하게 위장 전입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당장 당첨이 취소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합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4호선 과천 정부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135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 중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서울과 가깝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정도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의 로또 수준이죠. 더 오르지 않는 전제하에 한 10억 정도 세대당 혜택을 받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기도 특사경이 이 일대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모두 176명이 적발됐습니다. 특별공급 분양을 받기 위해 전북 익산의 한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가 계속 과천에 사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분양이 이뤄진 5개 블록 모두에서 이와 같은 부정 청약자가 나왔는데 전체 2,849세대 중 176세대, 6%가 넘는 비율입니다. 불법으로 부정 청약한 부분은 전체 다 회수를 할 계획으로, 그리고 부정 청약자로 적발되면은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 청약자와 기획부동산 일당을 입건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부동산 부정 청약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로빈 후드는 폭군 영국 존 왕에게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는 왕에겐 반역자지만 세상에선 영웅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는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한 뒤 시장은 투기꾼 탓에 아파트값이 올랐을 뿐 공급은 충분하다고 강변해왔던 정부가 늦게나마 이제라도 대규모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할 거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이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상상도 못할 대책의 첫 작품이 엊그제 발표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데 이건 집값의 6에서 16% 정도를 낸 후에 3년의 건설 기간을 거쳐 10년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다가 입주 시에는 첫 계약 당시 그때 정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크게 올라서 있으면 로또가 되는 거고 집값이 내렸으면 분양받지 않으면 되니까 일견 그럴듯해 보이죠.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공사 기간을 합쳐 13년 뒤 분양할 집값을 지금 얼마로 확정하는 게 책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또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만일 집값이 내려가면 손실액을 참여 기업이 고스란히 떠맡는 구조인데 건설업체가 참여를 할까요? 지난해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주민 반발로 다 취소됐고 태릉CC, 용산 캠프킴, 서부 면허 시험장 등도 현재로서는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또 2025년까지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사업에 총대를 매야 하는 LH는 땅 투기 사태 이후 우왕좌왕.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민간을 통한 공급이 확대되게 정책을 전환하는 건데 정도를 피한 채 자꾸 새끼올라만 가려 하니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 취급을 받는 게 아닐까요?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동화 피노키오는 해피엔딩이지만 화가 난 부동산 민심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피노키오가 된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의 약식 만남이 예정돼 있다가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의 독도 수호 훈련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는 회의장과 만찬장에서 두 차례 만났지만 1분 정도 짧은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당초 한일 정상 간 약식 만남이 예정됐지만 일본 측이 내일부터 열리는 독도 수호 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지도력 발휘를 요청했다고 보도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순방국인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판데여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그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데여벨렌 대통령은 개도국도 백신 접종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에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셀트리온이 만든 코로나19 치료 주사제 레키로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지난 2월부터 국내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도 중증으로 번지는 비율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정식 허가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레키로나는 전국 코로나19 치료 지정병원 84곳에서 5,000명 이상의 환자가 투여받았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은 지난 1월 시작해 4월에 투약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우리나라와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전 세계 13개국의 경증과 중등증 환자 1,315명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약물의 효능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 3상에서 대규모로 환자 수를 늘려서 통계적으로 약물의 효능을 입증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키로나를 투여한 환자군은 위약 투여군보다 중증 악화율이 70% 감소했습니다. 고위험군의 중증 악화율은 전체보다 높은 72% 감소했습니다. 증상 개선까지 걸린 시간은 레키로나 투여군이 8.4일로 위약군 13.3일보다 닷새가 빨랐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달 중 레키로나 글로벌 3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레키로나의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정식 품목 허가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요즘 노래 잘하는 분들 너무 많죠. 그래서일까요? 남이 만든 노래를 듣는 걸 넘어서 나만의 노래를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300만 원 정도면 나만을 위한 노래를 작사, 작곡해주고 음반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죠. 오늘 세상 돋보기에서는 내 이야기를 소통하고 내 마음으로 노래하는 세계를 이상주 기자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취미를 제대로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작사, 작곡을 하거나 이처럼 음반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전문 녹음실에서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김세영 씨는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음악을 듣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음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 최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2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취미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나만의 뭔가 고유한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남길 수 있는 노래, 좋은 노래를 한 곡 남길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성취감. 네. 그리고 또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노래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노래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를 도와주는 전문 업체도 생겼습니다. 작곡가 팀이 고객의 스토리를 듣고 어울리는 장르와 분위기의 곡을 직접 만들어주는 겁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음치인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넓게 펼쳐 오랫동안 움츠려 떠나게 하늘로 더 넓게 펼쳐. 음정과 박자,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이처럼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해 10대부터 80대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자신의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가지고 오면 저희 회사에서는 작사부터 작곡, 그리고 음원 발매, 그리고 만약에 앨범 자켓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CD나 LP 같은 걸로 소장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보컬 레슨과 프로필 촬영, 뮤직비디오 제작 서비스도 가능한데 음원 플랫폼에 올려 가수로 데뷔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 딸의 권유로 음반을 제작했다가 가수로 활동하는 청춘 영가의 영복 씨. 취미로 만든 노래가 음원 플랫폼에 등록되며 작곡가가 된 황수정 씨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누가 내 음악을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만 듣거나 아니면은 저의 성취감?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추후에 또 발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거라면 제대로.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개성을 드러내고 타인과 소통하고 추억도 남기는 개인 음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계 월 평균 소득이 0.4% 증가할 때 장바구니 물가에 가장 가깝다는 해산물, 채소, 과일은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을 고르는 소비자의 손길이 여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가 망설여집니다. 물건 사기가 너무 겁나네요. 비싸고 2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야채, 과일 등이 포함돼 밥상 물가라 불리는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8%나 올랐습니다. 1년 사이 파와 양파가 각각 191%, 54% 상승해 신선 품목 중 가장 크게 올랐고 사과와 배 같은 과일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밥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8만 3천 원대로 1년 전보다 17,000원가량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삶은 팍팍해지고 있지만 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료품과 원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대면 소비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민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부산의 인민 호날두 안병준 선수가 K리그2에서 5경기 연속골에 득점 선두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안병준에겐 2부 무대가 너무 좁은 걸까요? 조유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세한 볼터치에 이은 강력한 슈팅에 골망 및 출렁입니다. 뒤이어 승부의 세기를 박는 극장골로 프로 첫 해트트릭을 작성합니다. 5경기 연속골로 K리그2 독보적인 득점 선두를 달리는 안병준은 인민 루니로 불린 정대세처럼 북한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제일교포 3세. 지난 시즌 수원FC에서 버저비터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팀의 극적인 승격을 이끌었고 시즌 MVP의 독보적인 득점왕을 휩쓴 덕에 팬들로부터 인민 호날두, 레반동무스키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1부 리그 팀으로 이적하려 했지만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아쉽게 무산됐고 2부 리그 부산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실망도 잠시, 폭발적인 득점력을 앞세운 안병준은 부산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지금 순위표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준비를 잘해서 2부 리그 무대는 좁다는 듯 한 수 위 실력을 보이는 안병준이 2시즌 연속으로 득점왕과 MVP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맑은 가운데 여름 더위를 보였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빛이 어두워집니다.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충남과 남부, 제주를 따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 전남 남해안은 20에서 60mm가량인데요. 중부와 경북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로 비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주 지역을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면서 광주는 한낮에 2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